네, 3프로 핫딜 커머스를 통해서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보령 컨슈머 헬스케어의 위엠포스 G라는 제품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 또 일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위 건강이 정말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뭐 야근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각종 음주, 가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위 건강에 정말 항상 신경을 쓰일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우리의 이제 헬리코박터균 안 좋은 거 그런 걸 이제 억제하고, 액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무엇보다 제로 슈가, 요즘에 약간 당 케어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제로 슈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또 핫딜로 가지고 온 만큼 당연히 좋은 혜택가에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제품을 한 2개 정도 더 챙겨가지고 우리 이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요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요거 꼭 챙겨주세요. 예. 아니 우리 위원님은 굉장히 또 요즘에 미시장 복잡한 게 많고 해가지고 야근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체력? 힘듭니다. 힘드시죠? 예. 일단 위 건강은 그 위엠포스 G로 예,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영상 하단의 링크로 혜택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업도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떠세요? 지금 미증시와 국장, 양시장을 보면서 감회가 어떠신지? 요새 정말 그 답답하고 우리나라 보면 답답하죠.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라는 좀 왜 이럴까요? 뭐 단순히 말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그 매력도가 뭐 외국인도 그렇지만 국내 개인 투자분들도 상당히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왜 국내 시장을 투자해라는 어떤 심리,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거기에는 뭐 국내 시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어떤 비관론 자체가 좀 결국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한 2% 정도 초반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1%대, 뭐 잘못하면 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비관론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어쨌거나 가장 큰 또 다른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연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조금의 좀 불확실성, 또 우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국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우리는 글로벌 인터뷰니까 미국 얘기를 또 인사이트 있게 좀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주제가 미국 경제 예외주의는 지속된다. 예외주의라는 게 뭐죠? 뭐 외교적으로 뭐 미국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노선,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는 어떤 의미인 부분들이고요.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뭐 다른 나라와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강한 어떤 확장세를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더 이제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러한 것들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뭐 미국 경제 예외주의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어찌 보면 선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뭐 경제가 정체 내지는 후퇴 뭐 이러한 쪽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할 거야라는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미국 경제 예외주의라는 부분으로 좀 대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게 그렇게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트럼프 2기에 접어들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촉발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정부 부채가 많은 것들 사실 뜯어보면은 또 걱정되는 게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거를 다른 것들로 잘 상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젯밤에 나왔던 CPI 데이터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반등하기는 했는데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예, 뭐 앞서도 잠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총평을 내리자면 다소는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우려스러운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조금 물가 전체적으로 좀 끈적거림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2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까? 금리 내릴 것 같고 1월에도 사실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물론 네. 이제 1월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데이터가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금 뭐 지금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서비스 물가가 좀 아직 그 상승폭 자체가 둔화가 되지 못한 상황들인데 미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중에 보면 이제 슈퍼코어 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슈퍼코어 물가가 있는데 이 물가는 뭐 화면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달에 소폭이지만 사실은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이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 자체가 10월 달에 다소 둔화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사실은 좀 탄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도 물가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연준이 또 하나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그 뉴욕 그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을 보게 되면 2%대 지금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 부분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당장 뭐 미 연준 자체가 이렇게 금리를 그 인하 사이클 자체를 다시 되돌리고 뭐 동결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2월에 25bp 추가 금리 인하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CME 워치에서 보게 되면 지금 12월에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다시 80%를 넘어섰습니다. 인하 확률 자체가 죄송합니다. 25bp 인하 확률 인상만 해가지고 그래서 80%를 넘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번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전엔 조금 이제 12월에도 조금 동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CPI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좀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더 높아졌고 네. 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10년물 국채는 조금 소폭 올라왔지만 2년물 국채는 그러니까 미 기준금리에 사실은 크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12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또 뭐 1월이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네. 이게 공교롭게 1월 22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취임을 합니다. 네. 그 연준의 회의는 1월 28일 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붙어 있네요. 그 바로 붙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거기다 대고 금리 동결을 하지는 않을 거로 봐서 1월까지는 일단 저희가 금리 뭐 특별하게 데이터 자체가 뭐 갑자기 뭐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1월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한 번, 또 1월에 또 한 번, 약 25bp 정도의 인하가 두 차례 더 단행될 수 있다로 우리는 일단 예상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의 지금 물가 자체가 앞으로 조금 뭐 둔화가 되는데도 그렇게 크게 둔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사실은 열릴 것 같은데 여하튼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 자체는 저는 한 3.5%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 자체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라든지 지금의 물가 수준, 뭐 추세적인 둔화되는 어떤 물가 수준을 봐서는 네. 아직은 좀 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해도 여전히 좀 제약적인 수준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연준이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내려주는 뭐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사실은 뭐 금리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인하 쪽으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최종 목표는 한 3.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위원님 처음 뵙는 거니까 네. 앞으로 미국 경제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어떻게 더 지금보다 경제가 탄탄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죠. 예, 뭐 이게 관세가 과연 좀 미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 건지 뭐 또 감세 정책 자체가 미국의 재정 시장이라든지 국채 금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자체가 있긴 한데 사실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 뭐 그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같이 맞물려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각
제 보고서에 가끔가다 이제 언급하는 게 광란의 1920년대를 저는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고 1920년대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야데니 그 유명한 그 야데니 리서치 대표도 네. 미국 경제가 광란의 20년대, 202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광란의 2020년대를 사실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조금 아주 긍정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2020년대는 사실 팬데믹 시즌이었잖아요. 예.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까지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2020년대. 2020년을 말씀하십니다. 20년대에. 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광란의 1920년대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면을 하나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1920년대 하면은 이제 어떠한 일들이냐. 일단 보면 다우지수 자체가 100포인트 하던 게 400포인트로 4배가 올랐습니다. 한 20년, 10년 정도 사이클을 하면서. 저게 다우의 차트예요? 네, 다우 차트입니다. 그러면 192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도 사실 공교롭게 그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어떤 사회라든지 이러한 분위기가 일단은 많이 변화가 됐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그 강력한 이제 글로벌 패권국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영국을 제치고 이제 미국이 패권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미국 경제 자체가 아주 그냥 경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주의와 같은 모습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 신기술 혁명에서 사실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기술 제품이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예, 보도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현이 되면서 이제 신제품이 나왔고 또 이제 AI인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한 그때 이제 그 세탁기라든지 이런 가전 제품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너지 쪽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석탄에서 석유로. 점진 그때 아주 뭐 석유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석유라는 부분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원 자체가 이제 그 석유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뭐 말씀하시는 자동차가 뭐 AI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요거고 저거다 에너지원 자체도 사실은 지금 전환 신에너지원을 자꾸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인 상황들이고 또 이때도 사실은 이제 저금리라든지 이런 그 각종 이제 정책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양적으로 이제 되면서 미국 경기 자체가 아주 초호황. 그때 이제 뭐 미국의 소비라는 부분 자체도 새롭게 이제 소비 사이클 자체가 붐업을 하면서 뭐 미국이 정말 이제 뭐 광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미국이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더 탄력을 받을 건지라고 보면은 조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공교롭게 하나 이 끝이 사실은 끝이 안 좋습니다. 이 끝이 대공황이었거든요. 근데 대공황의 원인이 직접 혼란하고 공황이 팍 터진 거죠. 그러면 왜 대공황이 터졌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그러한 것도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양난의 어떠한 그러한 좀 상황들인데 뭐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지금 사실은 신기술 혁명 사이클 자체가 더 눈에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 예외주의가 계속된다라고 좀 표현을 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어떤 미국 경제가 이제 1920년대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좀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이제 미국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흐름, 과거 1920년대의 모습과 좀 닮은 그런 상황이 향후에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지금 많이들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달러화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가 너무나 그때도 이제 달러가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기축통화는 이제 파운드화였죠. 이제 파운드화다가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운드화의 그 기축통화
로서의 의미 이제 위치 자체가 상실이 되고 달러가 이제 패권국이 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 이러한 효과. 그러니까 광란의 20년대 또 다른 원인 자체 하나가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다 미국으로 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달러는 그래서 강세가 된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자금들 자체가 다 미국으로 사실은 유입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유사한 흐름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달러와 흐름 자체도 앞으로 좀 당분간 강세 흐름이 사실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하나 그 95년과도 또 한번 좀 비교를 해요. 95년, 그러니까 90년대, 90년대도 보면은 그 신기술 혁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인터넷 사이클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네. 미국이 그때 초호황을 누렸죠. 1990년대부터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 2000년까지 뭐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 달러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 뭐 아주 폭발적으로 사실 달러 지수가 올라간 상황들. 그래서 95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과 역프라자 합의하면서 일본의 엔화 약세를 용인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았던 시기에 가장 큰 원천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있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때 공교롭게 1990년대 아시겠지만 이제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하면서 사실 글로벌 체제 자체가 미국 주도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조금 흐름 자체가 미국 주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 좀 휘청거리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러시아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힘들이 좀 세지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그 미국 주도의 어떤 경제 구조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1990년대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달러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좀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조금 뜻밖의 보는 게 이 차트입니다. 그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파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용 스프레드가 아주 뭐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강한 성장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업들 자체가 뭐 특별하게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신용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낮고, 또 이제 미 연준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9월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비컷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자체가 당연히 이제 풍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각 자체가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01년 이후에 이제 올랐다가 다시 이제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오는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만큼 미국 경제, 미국의 어떤 신용시장에 대해서 강한 어떤 신뢰감을 좀 부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달러 흐름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강세로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달러의 강세 자체를 상당 부분 지지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이제 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 국채금리 올라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정보 효율부 장관이 될지 하여튼 대표로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네, 뭐 위원장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일론 머스크 자체를 왜 선임을 했느냐라는 부분, 물론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어떤 효율성 자체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미국의 어떤 재정 구조 자체를 개혁하겠다라는 의지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상당 부분 대폭적으로 뭐 줄이고 뭐 이러한 예산 자체를 이제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하듯이 뭐 이러한 것들을 미국을 좀 개조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조금은 특명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우리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정부 효율부 된 부분 자체를 두고 뭐 제2의 뭐 맨하탄 프로젝트다.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원자탄 이제 개발하는 어떤 대규모였듯이 지금의 어떤 미션 자체가 그 정부의 구조개혁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정말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뭐 지금 재정 쪽에 뭐 2조 달러를 뭐 줄이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정말 원활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의 재정 수지 우려, 재정 적자 우려 자체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 자체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이 기업가가 자기 그
기업을 다루듯이 그렇게 원가 절감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도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의 어떤 시험대에 오른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뭐 앞으로의 어떤 국제 금리뿐만 아니라 네. 달러 흐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사실 좀 미치지 않을까. 맞아.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 강세를 가겠죠. 그래서 뭐 저는 어저께 그 뭐 말은 많이 됐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이 정부 효율 부분에 이제 그 대표로 이제 선임이 된 것이 과연 이 트럼프 시대 일기와는 조금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자율주행차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만 좀 생각했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 좀 주시하면서 좀 트럼프 2기를 좀 바라보시면 달러 흐름에도 사실은 좀 저희가 영향을 미칠 변수다라는 측면에서 좀 재미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지금 뭐 정부 부채 문제라든지 로 말미암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뭔가 정책이나 변화를 꾀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머스크에게 부여가 된 그 역할에 첫 행보가 일단 뭐가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정부가 이제 들어서자마자 1월에 되게 빠르게 뭔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열어봐야 하나 좀 국민과 뭐 지금 말한 대로 뭐 정부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줄인다 그러면 이제 고용 시장에 또 악영향을 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의 반발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또 일자리를 또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기업을 하듯이 하는 것이 정부 맞는 건지라는 부분도 저도 사실은 좀 예측 자체가 좀 안 되는데 아마 좀 재미있는 어떤 볼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또 머스크는 또 한다면 하는데 그게 또 시기를 항상 잘 못 맞춰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1월에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또 하셨을까요? 제가 세상을 잘 못 보고 있다는 생각도. 요즘에 제 알고리즘은 다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사도 되나? 혹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그 거물급 분들이 뭐 10만 달러까지는 가지만 혹은 뭐 이제는 고래들이 팔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일부에 뭐 100만 달러 간다 하시는 분도 100만 달러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의 이제 10만 달러 온 상황들 100만 달러의 근거를 이렇게 왜 100만 달러 얘기하냐는 거 보면은 지금 금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만약 금 시장과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8배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거의 있는데. 10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돼야 되는. 근데 물론 10배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에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낙관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일부에서 너무 지금 이제 과열이 아니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주식 시장도 워낙 이제 트럼프 랠리 뭐 이러한 것들은 미국 시장이 조금 당선이 되고 나서 거의 5% 정도 올라온 상황들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빅테크가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 과열 얘기할 때 조금 하나 이제 보는 지수 자체가 그 버핏 지수가 있는데 버핏 지수 명목 GDP 시가총액 명목 GDP로 나는 차트인데 요 파란색 차트로 있는데 이 버핏 지수입니다. 지난 이제 팬데믹 끝나고 한번 과열이 있었죠. 유동성 때문에 한번 버핏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그때는 꺾네 거의 이제 그 전고점 수준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제 과열권 자체에 조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사실은 미국의 이 버핏 지수 자체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치를 갖고 우리가 지금 버핏 지수를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좀 한 단계 그건 미국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좀 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있는데 여하튼 조금 항상 뭐 모든 지표가 전고점에 오게 되면 조금 조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
유동성이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 연준이 금리도 내리고 하는 부분들 중에 어저께 발표된 지수 중에 발표된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미국의 그 대출 태도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이제 대출을 하는 데 있어 기준이 어떠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네. 이게 뭐 파란색이 이제 그 소비자 그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태도인데 이게 드디어 이제 완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저께 발표되는 기점, 그러니까 3분기 기점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서 금융기관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대출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 자체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그 장점이 사실 규제 완화인 부분들이고. 규제 많이 풀어주죠. 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자체도 상당히 좀 더 대폭적으로 이제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기관을 통한 레버리지 자체가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저희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전부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하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최근에 미국 S&P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유동성의 흐름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브리싱 랠리 할 때는 미국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에브리싱 랠리가 있었고 올 초에는 뭐 AI라든지 또 미국이 실제 금리 인하에 이제 곧바로 들어가겠다. 또 실제 이제 9월 달에 했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랠리가 있었고 이제는 정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규제 완화 이러한 것들로 해서 금융기관들의 대출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시중의 유동성 자체는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랠리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동성 흐름과도 사실은 좀 연관이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열에 대한 어떤 우려는 있지만 이것이 뭐 조정 자체를 그렇게 깊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이 유동성 흐름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미국 증시 흐름 자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우리는 지금 유동성의 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샘솟고 있다라는 게 부럽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관세 충격이 우리나라만 타격을 받나 봐요. 사실 중국을 거의 타겟으로 하는 건데 중국보다 더 빠지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좀 정말 안타깝고 좀 애석하고 하는 상황들인데요. 제가 그 주요국의 그 대선 이후 증시 흐름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기존의 흐름. 예, 최근에요? 대선 이후에 요 파란색 차트가 이제 대선 이후의 증시 흐름이고 회색이 이제 올해 연간 수익률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선 이후에 빠진 국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인도, 뭐 브라질, 뭐 H 지수 정도 조금 이제 뭐 본토와는 다르게 H 지수가 좀 빠졌고 브라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 그렇고 또 이제 환율을 보게 되면 뭐 환율이 최근에 1,400원대 넘어가면서 상당히 우려인데 환율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라든지 엔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멕시코 페소화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죠. 이제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뭐 2,000%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왜 중국 증시는 뭐 그렇게 빠지지 않고 왜 옆에 있는 우리만 이렇게 된통 맞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뭐 우리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 취약성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지난 금요일 날 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재정 부양책을 분명히 계속해서 부양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차트를 하나 준비한 게 요 중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입니다. 요 회색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노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선진국이 되겠죠. 선진국에 대한 비중이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는 주로 이머징에 대한 수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전부 다. 완전히 이게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게 그 비중 자체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를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BYD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이머징을 완전히 공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의미는 뭐냐. 미국이 관세를 떨어도 우리는 이머징으로 가면 된다라는
어떤 심리가 사실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세 충격을 상당 부분 당연히 있겠죠. 관세 충격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이 이머징 시장 뭐 러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또 아세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중국의 어떤 새로운 제품들 특히 이제 전기차 제품들이라든지 2차 전지 제품들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관세 부분의 영향을 중국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완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또 경기 부양도 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를 좀 버티게 하는 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대중 수출이나 대미 수출 비중이 뭐 변화가 없고 계속 뭐 거의 두 개 합치면은 30%가 훨씬 거의 40% 가까이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관세 문제에 있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두려움을 좀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중국도 뭔가 좀 이미 대비를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가 없었던. 네, 네. 중국은 아무래도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그 BYD로 인해서 뭐 폭스바겐이 자국 내 그 공장을 뭐 폐쇄하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나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과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어떤 강력한 그러한 규제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수단으로 사실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은 뭐 여하튼 핍박을 받으면서도 뭔가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반도체 부분에서도 뭐 전통적인 레가시 디램 쪽에서는 슬슬 우리를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뭐 여러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우리는 다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발 관세 충격도 받는 것 같고 중국의 어떤 신산업 성장에 따른 우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부분에도 받는 것 같아서 양쪽으로 다 지금 우리는 뭔가 말씀하신 대로 새우등에 끼인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뭘로 해결을 해야 될지 뭐 한두 가지 우리가 대응을 하고 뭔가 작전을 펼친다고 해서 확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미국 얘기하다가 국장 얘기만 하면 이렇게 차분해지곤 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 이야기 중점적으로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